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살면서 나 혹은 우리 가족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해지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심장 수술,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현실적인 안내라는 주제로 분당 서울대병원 장형우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들도 들으시다가 심장 수술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궁금증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여러 번 출연해 주셨지만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최근에 교수님을 유퀴즈에서 봐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제 이제 거의 4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예.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제 떠서 그런지. 예, 계속 재방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비만 로그로도 네. 네,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해주시고 계신데 예, 오늘 교수님과 저희가 해볼 이야기는 심장 수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가족이 된다고 해도 또 두렵고요. 근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다는 내용들을 오늘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환자가 수술 당일에 아침 병실에 나와서 또 수술실 대기실까지 들어가는 그 전반적인 과정 있잖아요. 네, 그 과정을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파워포인트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 네. 제가 이제 수술 전 상황에 대해서 뭐 길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이제 흉부외과에서 이제 심장 수술을 받기 전에 이제 주로 받는 검사들이 있어요. 이 뭐 아주 그 기본적인 검사를 제외하고 이런 검사들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전날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가슴과 폐를 커버하는 CT를 찍게 돼요. 이 CT는 사람 몸을 이렇게 층으로 쪼갠 것처럼 이게 단면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하고 특별히 다른 혈관의 특별한 위치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장기 같은 것들도 보통 사람하고 좀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CT가 요즘엔 해상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관상동맥이라고 그 심장 먹여 살리는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들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용도로 CT를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심장 초음파가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이제 초음파 검사실에서 이제 내과 선생님이 시행해 주시는 건데, 심장이 수축하는 기능 얼마나 잘 짜는지 그런 게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또 심장의 판막들이 안에 4개가 있거든요. 그 판막들을 확인해서 심장 판막이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심장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머리에 MRI를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장 수술을 받을 때에 많은 질환들이 동맥경화와 연관이 있는데, 동맥경화 있으신 분들은 몸에 뭐 심장 주위만 동맥경화가 있을 리가 없고, 많은 경우에 머리 쪽도 동맥경화가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70대 이상으로 고령이십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미리 조치를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병변을 이미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너무 위험한 병변을 이미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는 수술을 미루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위해서 뇌 MRI를 찍게 되고, 뭐 여기 지금 보면 뇌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부풀어 있는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것들을 꼭 관상동맥 우회수를 하지 않더라도 흔히 시행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관상동맥의 협착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 저희가 수술하면서 이제 심장을 세웠다가 이제 한참 동안 수술하고 다시 이제 뛰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심장이 잘 견딜 수 있는지를 미리 평가하는 하나의 수단 중의 하나로서 이렇게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해상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상동맥을 가장 높은 정확도로 볼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수술 전날에 이제 준비하는 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술 전날에는 보통 이제 제모를 좀 해야 되는데요.
양쪽 겨드랑이, 가슴, 뭐 사타구니, 그리고 다리. 저희가 이제 또 잠재적으로 칼을 댈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위들은 전부 제모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제모 크림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제모 크림보다는 이게 면도기가 아니라 바리깡이라고 불리는 이 전기 면도기로 제모하는 게 여러 가지로 그 감염 위험도를 낮춘다든가 이런 면에서 낫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는 이런 전기 면도기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제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르헥시딘이라는 소독약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원액을 쓰는 게 아니고 요것을 희석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피부를 씻습니다. 샤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장에 들어갈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수술장 입구 검열 단계에서 이제 걸리는데 물론 병실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내려가시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만 무의식적으로 이런 걸 그냥 가지고 내려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속옷, 의치, 반지, 그리고 뭐 시계, 여기 보면은 이제 핀, 머리핀, 그리고 콘택트 렌즈, 그 다음에 이제 화장, 특히 매니큐어 같은 것들은 반드시 제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손가락에 그 광선을 투과시켜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데 이런 매니큐어 같은 것을 하고 있게 되면 이 광선이 투과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수술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수술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주치의가 이제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 어떤 과정인지 또 어떻게 회복하실 건지 그리고 또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리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수술 동의 서명을 받습니다. 수술 동의 서명은 환자 본인이 하는 것이 가장 효력이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필요하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면에서 본인이 하는 게 효력이 좋다고 법적 효력이 얘기하시는 제일 좋다는 뜻입니다. 법적 효력에서. 그러니까 네. 본인이 서명하는 것만큼 강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큰 수술이고 또 수술하고 나서 만약에 잘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족들과 그 결과나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족분들을 모시고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장 수술 당일에는 이제 아침에 수술 스케줄에 따라서 병원에 있는 이제 이송 요원이 환자를 수술장으로 모시고 갑니다. 이제 이송할 때는 병실에서 이제 누워 계시던 그 침대가 아니라 이제 이송용 침대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수술장 입구까지 이제 가족분들이 따라오시게 되죠, 보통.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따라온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요. 이제 수술장 출입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술장 출입구로 들어가면 수술장 환자분, 이제 수술 받을 환자분들이 쭉 모여 있는 큰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수술 대기 구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시 대기합니다. 대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처음으로 수술장 입구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면 손목에 전부 다 이제 신원 확인용 팔찌를 채워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원 확인용 팔찌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이제 직접 누구신지 신원을 물어보고 또 수술 부위를 질문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고 나서도 또 이제는 본인을 마취할 환자를 마취할 의사가 수술방에 있다가 이제 환자가 수술장 입구 대기구역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수술장 입구로 와서 환자를 만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환자의 신원과 수술 부위를 질문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취과 의사와 흉부외과 간호사 또는 흉부외과 의사가 함께 수술실로 이동해서 입실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장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30개 이상 40개 가까운 그런 수술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본인이 수술받을 수술방으로 가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면 수술 침대 위로 이제 옮겨 눕기 전에 한 번 더 마취과 의사와 수술실 간호사가 환자의 신원과 수술 부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확인이 벌써 3번을 했죠. 네. 이 확인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환자가 수술대 위로 옮겨 눕게 됩니다. 이렇게 환자의 신원과 이제 수술 부위 확인이 반복되는데 이거를 번거롭다 이렇게 여기고 저희들한테 막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선진국 의료라면은 어디에서나 똑같이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확인을 여러 번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 환자에게 어떤 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재확인하는구나, 안전장치가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네. 오히려 안 물어보면 무서울 것 네,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수술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저희 흉부외과는 이제 가슴만 수술하니까 뭐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 뭐 본인이 이제 오른쪽 눈인지 왼쪽 눈인지 오른쪽 무릎인지 왼쪽 무릎인지 수술장 들어오시면 이제 겁이 나기도 하고 헷갈려요. 당황스럽기 때문에 네. 본인 스스로도 엉뚱한 대답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고서는 이제 아차차 하면서 나 왼쪽 수술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든가.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뭐 환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보통은 이제 수술장에서 이제 CT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재확인을 하고서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수술 침대 위에 환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직 환자가 주무시지 않고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환자 모니터링 장치를 부착합니다. 모니터링 장치는 이제 심전도나 혈압계, 산소 포화도 측정 장치 이런 것들을 이제 부착을 하게 되고요. 앞부분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가장자리나 등 쪽으로 붙이게 됩니다. 이제 모니터링 준비가 끝나면은 마취과 의사가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마취약을 투약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주무시게 되는 거고, 이때부터는 기억이 나지가 않게 돼요. 이제 깨어나시면 이제 중환자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환자가 주무시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이제 계속 다음 진행을 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기도삽관을 하고요. 기도삽관이라는 건 이제 대롱같이 생긴 것을 이제 입을 통해서 기도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취기에 이제 인공호흡기가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마취기의 일부로서 인공호흡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삽관된 이 기관에다가 연결을 해서 대신 숨을 쉬게 해드립니다. 완전 자발호흡은 이제 없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환자 피부를 소독할 수 있어요. 환자 피부를 소독약으로 2차례 이상, 3차례까지도 소독을 합니다. 한 번 소독하고 다 말리고 나서, 왜냐면 마를 때 효과가 나기 때문에 말리고 나서 다시 한 번 소독하고 또 건조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독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수술 부위만 노출시키고 나머지 부위를 소독된 수술포로 다 덮어버립니다. 이제 그림은 이건 지금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거라서 조금 실제와 다른데 얼굴까지도 다 덮어버리게 됩니다. 얼굴이 뭐 노출되어 있어서 좋을 것이 없고 환자의 얼굴은 마취과 의사 선생님은 이제 이쪽에서 볼 수가 있고 잘 계시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는데도 그 다음에 이제 흉부외과 의사가 타임아웃이라는 걸 합니다. 타임아웃이 뭐냐면은 그 집도의가 환자의 신원과 수술 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떤 수술을 할 것이다까지 얘기를 하고요. 이걸 이제 큰 목소리로 이제 얘기를 해서 수술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또 동의를 해야 그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드라마 같은 장면이긴 하네요. 예, 그렇죠. 예, 드라마에서 하는 게 그게 뭐 드라마틱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이 뭐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뭐 전공이 전연차였을 때는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선진국의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그 수술 때까지의 과정이라고 환자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낯섭니다. 예. 이게 교수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죠. 네, 근데 교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쭉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런 과정으로 내가 수술방에 들어가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이게 심장 수술이 네네. 심장을 멈춘다고 또 말씀을 아까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심장을 멈춘다는 게 그냥 저희가 듣기에는 되게 무섭거든요. 네. 이게 심장을 멈추는데 수술 도중에 생명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또 인공 심폐기라는 걸 또 이용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이제 심장 수술의 역사가 뭐 한 1950년대 정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처음으로
인공 심폐기를 이용해서 이제 수술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고 처음에는 그 기술들이 충분히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고 위험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발달하면서 그런 위험성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심폐기라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심장을 정지시키고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심장이라는 건 끊임없이 온몸에다 피를 짜서 보내주고 있고 또 산소를 다 나눠주고 돌아온 피를 또 폐로 보내서 산소를 또 얻어가지고 다시 또 온몸으로 보내주고 하는 그 과정이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기능이거든요. 그게 잘 안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머리같이 가장 취약한 기관 같은 경우는 뇌가 5분만 제대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도 비가역적 손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인공심폐기라는 게 지금 이제 많이 고도화되어서 사실 굉장히 복잡한 기계입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사람의 몸은 이렇게 이제 크게 보아서 체순환이라고 하는 구역과 폐순환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심장이 폐로 피를 보내서 산소를 얻어가지고 빨개졌죠. 빨개진 피가 돌아오면 요거를 이제 온몸으로 짜서 보내주고요. 산소를 다 나눠주고 나면 산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푸르딩딩한 색깔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심장에 돌아오면 다시 이제 폐로 보내고 요 과정은 이제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수술하고 싶잖아요. 여기 심장을.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 이렇게 피를 보내주는 요 과정을 산소가 있는 피를 몸으로 보내주는 이 과정을 뭔가가 대신해 줘야지만이 이 심장에다가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공심폐기는 이제 영어로 heart lung machine이라고 합니다. 심장과 폐 기능을 대신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심폐기는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에 위치를 해서, 체순환과 폐순환 사이에 이제 인공심폐기가 있는 것이고, 심장과 폐가 해주는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쪽이 필요가 없어져요. 상당 기간 동안 이 일을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몸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을 클램프할 수가 있고 또 심장에서 온몸으로 나가는 여기를 클램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를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혈액은 이제 여기서만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심정지액은 제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사실 심장에다가 이제 직접 그 심폐기를 설치한 상태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심장으로 돌아오는 큰 정맥들, 하대정맥과 상대정맥에 캐뉼라가 꽂혀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대동맥이라고 하는 곳에 캐뉼라가 꽂혀 있습니다.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들을 요 캐뉼라와 요 캐뉼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산소를 불어 넣은 다음에 그거를 여기에다가 대동맥에다가 직접 꽂아 넣습니다. 그러면 심장을 건너뛴 거나 다름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걸 여기를 열고서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폐기는 대략 그 김치 냉장고 절반만한 크기 정도의 기계인데 수술 침대 바깥에 따로 바닥에 놓고 체외순환사가 앉아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걸 운용할 때는 이제 집도의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혈류량을 늘린다든가 또는 줄인다든가 이런 조작을 하고 또 환자의 체온을 올리거나 낮추는 것도 심폐기 쪽에서 다 조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심장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이게 일반인들이 이걸 꼭 알 필요는 없는데 심정지액 요걸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장 수술을 하려고 이제 심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심폐기를 이용해서 심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혈액을 막고 심장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 이때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요 빨간 혈관들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심장 먹여 살리는 혈관을 통해서 심정지액을 주입하게 됩니다.
이 심정지액은 뭐 하루 이틀에 개발된 게 아니라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해서 이제 고안을 한 것인데 심정지액은 이제 심장을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심장 근육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심정지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심장을 2-3시간 동안 정지시킨 상태에서 수술하더라도 수술을 마치고 나면 다시 심장이 똑같이 잘 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정지액은 심장이 이렇게 심전도라는 걸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요 심장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가 이렇게 보이는데 요 전기적 활동을 완전히 중지시킬 수 있어요. 이 심정지액을 통해서. 그리고 심장 근육이 아예 수축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굉장히 조금만 쓰게 되죠. 산소 요구량이 아주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상동맥으로 계속 신선한 피를 공급하지 않아도 심장 근육이 상하지 않고 잘 기다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저희가 심장을 굉장히 차갑게 해요. 이 심장에다가 얼음을 끼얹어 가지고 아주 차갑게 만들어서 대사가 굉장히 떨어져 있게, 그러니까 에너지를 굉장히 저에너지 상태로도 기다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장 근육에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심근세포가 계속 살아있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예. 이게 의학이라는 게 네. 알고 보면 더 신기하고 네. 모르면 믿음이 가고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흉부외과를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 중에도 이제 심장을 세우고서 2시간, 3시간씩 수술하고도 이제 환자들이 멀쩡하게 다 회복해서 집에 잘 가시는 걸 보면서 이건 정말 과학의 승리구나. 이것이야말로 현대 의학의 가장 멋진 모습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흉부외과를 하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게 그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그러면 다시 뛰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의사도 사람인지 처음엔 좀 긴장이 되셨을 것 같아요.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는 기분이 들죠. 예,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는 기분이요. 네.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 저의 스승님의 수술에 이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다가 이제 내가 지금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없는 상태로 이제 근데 스승님한테 배운 걸 그대로 하죠. 그대로 하는데 기똥차게 심장이 다시 잘 뜁니다. 그러면 야, 이게 되는 거구나 하는 이제 왜냐면 손이 이제 몸과 그 머리가 이제 기억을 하니까 아주 막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하던 동작을 그냥 계속 하는 건데 1시간 반씩 수술하고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데도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또 첫 집도의로서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걸 보면 기분이 네. 정말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지만 간혹 뛰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나요? 첫 번째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네. 요즘의 이제 상황으로 말씀드리자면 거의 없긴 한데 수술 전에 이미 심장이 굉장히 뛰는 힘이 약해져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심장 수술할 걸 다 해놓고 다시 뛰게 했을 때 뭐 아예 안 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거의 본 적이 없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뛰는데 힘이 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체외순환을 이제 심장 수술 끝나고 나면 체외순환을 이제 이렇게 줄이거든요. 100% 도와주던 거를 90%, 80%, 70% 이렇게 다운시키는데 그러면 이제 마치 바톤 터치하듯이 자기 심장의 힘으로 환자의 혈압과 이 활력 징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잘 넘겨받지를 못합니다. 잘 넘겨받지를 못하고 심폐기 보조를 줄이니까 못 견디고 혈압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취과 선생님들이 뭐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더 강하게 뛰게 만드는 그런 약물 치료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 견디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에는 에크모라고 하는 장비를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에크모라고 이제 시간을 벌어주는 장비인데 이것이 이제 안 뛰던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신선한 혈액이 이제 다시 관상동맥으로 들어가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그 시간을 이제 오래 유지해주면 심장이 뛰는 힘이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심폐기를 그냥 이탈해 버린다거나 하면은 이제 환자가 살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심폐기 이탈을 하는 대신에 에크모라는 장비로 에크모는 사실 심폐기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 환자를 에크모를 넣은 상태로 가슴을 다 닫고 중환자실로 모시고 나가서 며칠 동안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심폐기는 그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 기계가 복잡하고 그리고 또 위험 요소가 많이 있어서 에크모는 상대적으로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기계를 장착을 한 상태로 이제 모시고 나가서 치료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심장 뛰는 힘을 끌어올려서 이제 에크모 충분히 돌아왔다 싶으면 이제 에크모 장비를 떼고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뭐 수술하고 나서 심장이 잘 안 뛸 것이다 이런 걱정은 왜냐면 그런 일은 거의 뭐 몇 년에 한 번도 잘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거의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아무래도 들어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니까 그렇죠. 이런저런 일이 네. 일어날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그런 일 거의 안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수술이 끝난 뒤로 네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이제 환자가 중환자실로 갑니다. 근데 이제 네. 중환자실에서 이제 보면 또 보호자분들은 마음이 많이 네.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이때 환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복하는지 네.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환자 마취가 깨지 않은 상태로 마취과 의사와 흉부외과 의료진이 동반을 해서 중환자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수술에서는 이제 수술 후에 마취 회복제를 투여해가지고 환자가 빨리 깨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마취과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일이고 마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심장 수술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급격한 혈압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거나 뭐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뭐 이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마취약 약효가 없어지면서 깨어나시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해서 그냥 마취약의 그 약효가 남아있는 상태로 환자를 이제 중환자실로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 수술한 환자들을 모시고 갈 때는 대체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 그 침대를 수술장으로 저희가 들여보내요. 왜냐면은 그 많은 병원에서 흉부외과 심장 수술 환자들을 받는 중환자실은 수술장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수술장에 다시 들어가거나 수술장에서 나오거나 할 때 이렇게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미 이제 누워 계실 침대를 수술장에 들여보내서 거기에 이제 환자분을 이제 수술 침대에서 이제 옮겨 눕혀서 모니터링 장치를 다 붙여놓고 중환자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 이동거리가 길지 않지만은 그래도 자칫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장치를 다 붙여서 이동하게 됩니다. 중환자실 자기 자리에 이제 도착을 하면 이제 우리 중환자실 간호사님들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달라붙어서 이송용 임시 모니터를 띄고 중환자실에 이제 아주 제대로 된 모니터들로 다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 의사와 이제 간호사가 붙어서 보면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약물과 인공호흡기 등을 조절합니다. 이 시기가 이제 마치 그 비행기 착륙할 때처럼 그 굉장히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면 집도하신 선생님이나 또는 수술을 같이 한 흉부외과 의사가 보호자들에게 이제 수술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현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위험한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코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게 됩니다. 이제 환자가 이제 중환자실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해야 할 모든 그 안정화 절차가 1차적으로 완료가 되면 그리고 이제 체온이 낮으면은 회복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따뜻한 공기가 이제 이렇게 통과하는 그 이불 같은 거를 이제 또 덮어드리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보호자 면회가 가능합니다.
환자가 이제 뭐 이 시기에는 보통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신 상태죠. 보호자가 면회하실 때는 한 번에 한 명씩만 교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코로나 시국 이후로 그 면회 제한이 이제 되면서 근데 이게 감염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시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았고 한 번에 한 명씩만 교대로 면회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서 보통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그때쯤에 환자가 문제없이 깨어나실 때가 많은데 잘 깨어나시고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에 이제 말하자면 지시에 따라 주실 수 있으면은 기관 내 튜브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 힘으로 이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쭉 거추어서 이제 일반 병동으로 환자가 오게 되는 건데요. 네. 이제 일반 병동에서의 회복 과정에 대해서도 또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진통제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요즘은 많이 안 그러시지만 가끔 진통제 많이 맞으면 일찍 잘못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저도 의대를 들어와서 이제 배우기 전에는 그걸 전혀 몰랐는데 저는 뭐 진통제를 맞거나 통증 조절을 하면은 상처 치유가 지연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네. 근데 이제 배워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과정이더라고요. 두 개는. 그래서 통증 조절을 잘 해드리는 것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아주 가장 약한 건 타이레놀 계통이죠. 아세타미노펜이라고 불리는 거. 그 위에 이제 무슨 프로펜 이런 걸로 끝나는 그 약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고, 그 위로 가면 이제 살짝 그 마약성이 섞여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아픈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마약성 진통제를 조금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옆으로 이제 사실 사람 몸이 이제 뭐 팔다리 이런 건 제가 잘 알지 못하고 몸통에서 이제 절개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가슴 한가운데를 정중흉골 절개술을 하는 것과 옆에 이제 옆구리를 이렇게 개흉술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복부 대동맥류 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복부를 이제 정중앙을 세로로 이렇게 개복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면 환자분 통증 호소하시는 것이 가장 심한 것은 이제 옆구리. 옆구리를 크게 쬐을 때 가장 통증 호소가 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복부에 상처가 되겠고, 가슴 정중흉골 절개술을 한 것은 생각보다 그 통증 호소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자가 통증 치료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마취과나 이렇게 조저해 준 약을 맞아요. 이렇게 버튼을 네. 누른다든가 해서, 근데 이 버튼을 누르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돼 있어서 누른다고 누르는 족족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누르면 다음 누르는 것이 효과가 있을 때까지는 다소 시간 간격이 이제 있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뭐 아예 컴퓨터에서 제어되는 그런 자가 통증 치료법도 있고, 또는 뭐 그냥 이렇게 약이 담겨 있는 주머니에 탄성을 이용해서 서서히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집도의의 취향에 따라서 자가 통증 치료법을 나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왜냐면 가끔 자가 통증 치료법을 하면서 너무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증을 아예 안 느끼고 싶으셔서.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똑같은 용량에 대한 그 주무시는 반응의 깊이가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계속 버튼을 눌러서 맥시멈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맥시멈으로 맞아도 계속 아프기만 하고 전혀 졸리지 않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예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그것만 들어가는데도 계속 잠이 오시는. 계속 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가 하라고 말씀드리는 그 기침 열심히 하고 가래 뱉고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 그게 이제 집도의의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똑같은 수술인데도 어떤 병원에서는 자가통증 치료법을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하지 않고 조금 더 엄격하게 하시는 교수님도 있단 거네요. 그게 종이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엄격한 건데 어떻게 보면 약간 촌스러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 침습 시술을 한 경우에는 자가통증 치료법을 좀 쓰는 편이고 정중흥골절개술이나 옆구리 이렇게 개용술을 한 경우에는 자가통증 치료법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부 대동맥 수술의 경우에도 네. 대신에 이제 그 상처에다가 직접 상당 기간 동안 며칠 동안 작용하는 진통제를 주사하고 나온다든가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증을 방치한다고 회복이 지연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일단 기억해야겠고요. 그러니까 방치한다고 빨리 네.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어도 치료는 상처 치유는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지 말고 참아야겠다. 내가 참으면 더 빨리 낫겠지 이런 생각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마다 자가통증 치료법을 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네. 한데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네. 점을 이제 조금 강조를 해주셔서 예. 그 부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일반 병동으로 옮겨가면은 수술하고 누워 있는 걸로도 힘들 것 같은데 네.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기침이라던가 아니면 폐 운동이라던가 이런 네. 것들을 시키신다고 하는데 이거 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사실 뭐 수술은 전부 저희가 하는 거고 저희 책임이고 저희가 잘 해드려야 되는 건데 환자가 조금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기침을 열심히 해서 폐렴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저희가 병실에 올라오신 환자분 처음 만나고 인사하면서 제가 딱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열심히 기침하고 가래 뱉어내고 심호흡 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심장 수술을 받게 되면은 아주 짧게는 3시간, 길게는 뭐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도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취 포함해서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숨 쉬는 것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무기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폐 속에 아주 무수하게 많은 허파과리, 즉 이 폐포라는 것들이 있다는 걸 배웠죠. 그런데 이 폐포에 이제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공기가 다 차고 요 폐포를 싸고 있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이 공기와 직접은 만나지 않지만 아주 얇은 세포막을 통해서 이제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가스 교환이 일어나서 이제 숨을 잘 쉴 수가 있는 건데 인공호흡기를 달고 오래 계시게 되면 이 폐포들이 짜부러들게 돼요. 그 안에 액체가 차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짜부러든 폐는 재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렴이 굉장히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폐포 찌부러든 걸 어떻게 펴느냐? 만약에 액체가 차 있으면 뭐 석션을 해서 뺄 수 있지 않느냐? 잘 안 됩니다. 여기에 실제로 뭐 굉장히 크게 일어났지만은 실제 크기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침을 하면은 요 기관지 이런 것들을 다 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고여있는 액체들을 바깥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공기가 들어있지만 짜부러지는 경우도 기침을 열심히 하면 여기 공기가 이제 더 잘 들어가게 되고 심호흡하면서 세게 빨아들이는 운동을 반복하면 폐포가 또 펴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만큼 효과적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통증 때문에 세게 기침하지 못하고 심호흡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진통제를 좀 더 세게 드려가지고 충분히 이걸 하실 수 있도록 하죠. 요거를 잘 하시면 거의 폐렴은 오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폐가 굉장히 상태가 나쁜 상태로 출발한 게 아니면은 대개 폐렴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수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정도까지 열이 나면 대부분 90% 이상의 원인이 요거예요. 요 폐렴이 생겨서. 예, 네. 폐렴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그 전 단계에서 이미 열이 나거든요. 무기폐 때문에 열이 나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이제 걸어 다니는 것도 많이 걸어 다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걸어 다니면은 누워 있을 때하고 다르게 누워 있으면 폐가 등 쪽이 눌리기 때문에 그쪽 폐들이 찌부러들어요. 근데 서서 걸어 다니면 이제 그 뒷부분 찌부러들었던 게 다 펴지게 됩니다. 한참 누워 있었잖아요. 그쪽이 다 펴질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걸어 다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복부대동맥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것이, 저희가 장을 만졌기 때문에 장 운동이 돌아오려면은 굉장히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복도를 열심히 돌아다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수술하고 아프시니까 아무래도 움직이기가 힘드실 텐데, 네. 그래도 폐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기침하고 네. 가래를 뱉으셔야 하고 네. 걸어 다니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퇴원을 하고 일상에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짚어볼 텐데요. 네. 그래도 가슴뼈가, 지금 초미님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 네. 가슴뼈를 사실 이게 절단을 하고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붙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혹은 이런 점들은 하면 안 돼요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중흉골 절개술이라고 해서 이제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대동맥 수술 이런 경우는 정중흉골 절개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로 이제 열고,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갈비뼈가 아니라, 갈비뼈는 이제 옆에까지가 갈비뼈고, 이 가운데에는 이제 흉골이라고 하는 이제 덩어리로 되어 있는 뼈가 있습니다. 그 뼈의 그 가운데를 가르고 들어가는데, 이제 수술 끝나고 나면 그 뼈들을 가운데로 모아서 이게 붙게끔 금속 봉합사를 이용해서 이제 일종의 뼈를 꿰맨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튼튼하게 이제 막 10개 이렇게 11개씩 이렇게 꼬맵니다. 그렇게 해서 봉합사로 이제 금속 봉합사로 이제 오므려 놓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서서히 붙게 되는데, 대략 한 달 정도면은 이제 상당히 붙게 되고, 3달 정도면은 뭐 어떤 운동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 정도의 상태가 됩니다. 뼈를 절단하니까 거기에 따른 통증이 심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초미님 질문 주셨어요. 별로 그렇게 다른 옆에 개용술 했거나 복부를 열었을 때가 이제 훨씬 아프다고 하시지, 뭐 전혀 안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극심하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뼈를 자른다니 네. 너무 아플 것 같아 하지만, 네. 또 임상에서는 그렇게까지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진 않는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미니 개용술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그 최소 침습 판막 수술 이런 거 할 때 조금 째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더 통증이 적습니다. 아예 그 째고 들어갈 때부터 그 안쪽에 있는 그 근육이나 이런 그 신경이 지나갈 것으로 생각되는 부위, 이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그 마취하는 조작을 좀 해놓고, 신경 차단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다 해놓고 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수술 후에 환자가 이제 별로 고생을 안 하시도록 좀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거죠. 입원 기간을 보시면 이제 정중흉골 절개술은 대략 7일에서 9일 입원하시게 되고, 미니 개용술은 4, 5일 정도 입원하시면, 수술 후에 4, 5일 정도면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심장 수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원 기간이 굉장히 짧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심장 수술이라고 하면 심장 수술 잘 못하면 죽는다는 그 인식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근데 오늘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걸 쭉 들어보니까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수술 전에 심장이 너무 많이 망가진 상태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수술명이 똑같아도 환자 심장의 상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수술명은 똑같은데 A 환자는 저희가 걱정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고, 네. 뭐 연세가 많지 않고, 뭐 연세가 많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한 60대는 뭐 별로 거의 나이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75세 미만 정도도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80세가 넘어가면 이제 저희 걱정을 좀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심장도 이렇게
병이 오래되어서 굉장히 심장이 지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은 심장 수술이 두 번째나 세 번째 해당하는 심장 수술인 경우 그러니까 이미 심장 수술을 한 번이나 두 번 받았다. 특히 한 번까지는 괜찮은데 두 번 이상 이전에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수술은 좀 험할 수 있겠다. 험난한 수술과 회복 과정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그 위험한 수술인지 네. 혹은 과거에 비해서 현대 심장 수술 성공률 많이 좋아졌는지 그 부분도 조금 짚어주시면 네. 어떨까요? 현대 심장 수술은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술 전 상태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지만 네. 저는 응급 수술 상황 그러니까 환자가 상태가 나빠져서 뭐 잠시 뭐 더 기다릴 수가 없고 뭐 사나흘 내에 수술해야 되는 경우 이제 더 심한 경우 이제 막 오늘 안에 바로 수술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저 상태가 나쁘다는 것이고 그리고 심장이 상태가 나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쁜 변화가 이미 와버려서 콩팥 기능이 나빠졌다든가 뭐 아니면은 그 외에도 심장이 안 좋아서 뭐 폐에 물이 찼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이미 발생한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성적이 나쁜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과 선생님하고 이제 상의를 하셔서 수술을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의뢰돼서 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대개는 저는 한 1% 정도 생각합니다. 예. 1% 정도 전후에 있다 이렇게 보고 물론 이제 어떤 환자를 여러 가지 그 측면을 고려를 해서 이분이 수술하셨을 때 뭐 수술 사망률은 뭐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 그 개인적으로 그게 내가 몇 프로다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사실은 나한테 그 일이 생기면 100%고 아니면은 0%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계속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병원에서는 저는 대체로 위험도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당 서울대병원은 사실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부작용이나 합병증, 그러니까 뭔가 그 증례 관리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한다고 느꼈었거든요, 저는. 어디 홈페이지에서 어디서 그런 거 그 홈페이지에 무슨 사이트 밑에 약간 그 합병증 관리, 뭐 수술실 뭐 위생 관리 이런 거 예. 그 네. 보고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네.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모든 대학병원들이 그 인증 평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노력하는 굉장히 그 건가요? 까다로운 그런 네. 그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대학병원들은 없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분당 서울대병원에 예. 있어서 어떤 교수님께서도 자기도 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뭐 얘기해 주셨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교수님 저희 마지막으로 심장 수술 후에 회복이랑 그리고 심장 수술 앞두신 분들께 좀 위로와 따뜻한 조언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심장 수술 후에 회복 요 내용 보시면 그 걷기, 계단 오르기, 뭐 양쪽 어깨 운동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운전은 최소 1개월 동안 삼가하실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약들 중에 이게 무슨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소 그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가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흡연과 음주는 당연히 좀 금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장 수술에 대해서 이제 받으실 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무서운 수술이 이제 아니게 됐습니다. 2026년이 되어서 사실 까마득한 선배님들 이제 은퇴하신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면 옛날에 정말 무서운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그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환자가 잘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좋은 방법이 없었고 계속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절은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뭐 굉장히 그 재현 가능한 좋은 성적으로 많이 수술하고 있고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일상적인 수술입니다. 뭐 심장 수술한다고 뭐 놀랍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평온하고
일상적인 그런 수술입니다. 묘하게 어, 위로가 되는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그럼요. 드라마틱하고 네. 무섭고 뭐 그러실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밥 먹듯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항상 좋은 결과를 가지고 집에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그게 안 됐을 때 저희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몸을 맡겨주시면 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분당 서울대병원 장형우 교수님과 함께 심장수술 입원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원 후 회복 과정까지 쭉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교수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